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지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목요일 연준이 통화정책회의를 통해서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라고 발표했었는데요. 파월 연준의장의 경우 무제한 양적 완화를 지속하면서 다만 시장의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는 부분을 피력을 했습니다. 반면에 시장 같은 경우는 정책에 대한 실망감에 오히려 발작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우리가 향후 어떤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화정책회의 요 뉴스에 나온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2022년까지 제로금리 시사하겠다. 다만 시장 낙관과는 이제 거리를 뒀다라는 것이 그날의 이제 포인트였었는데요. 자, 연준의 시각을 우리가 살펴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GDP 같은 경우 마이너스 6.5%까지 급감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나오자 이제 부랴부랴 트럼프가 무슨 소리냐, 연준은 항상 틀렸다, 하반기 때 반드시 원래대로 회복이 될 거다라고 큰 소리 뻥뻥 쳤죠. 하지만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또 최근에 노딱 사태가 다시 재확산될 것 같은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경기 회복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렇고 실업률 같은 경우도 9.3%로 아주 높은 실업률을 보일 거고, 내년에 이제 기저효과를 통해서 좀 더 안정적인 실업률을 좀 유지를 좀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요. 계속해서 이제 연준이 우려하는 부분이 디플레에 대한 우려인데, 올해 0.8% 정도 물가가 지금 형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도와 내후년도에 조금씩 회복은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어쨌든 타겟팅은 2%다. 근데 이 2% 타겟팅이 벌써 10년 동안 계속 나온 얘기지만 이 타겟팅에 지금 근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 점도표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지금 금리가 바닥에 붙어 있죠. 천지인이 이제 작년부터도 계속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결국 제로금리에 수렴할 거다. 어쩔 수가 없다. 돈 잔뜩 뿌려놨지만 그것이 선순환 과정으로 움직이지 않고 다 자산의 버블만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를 계속 낮추는 수밖에 없다. 지금 이제 0에 이미 이제 수렴을 해버렸고요. 여기에 이제 시장은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준을 협박하는 거죠. 야, 제로금리 갖고 되겠냐? 일본이나 유럽처럼 마이너스 금리 가자. 거기다가 또 일본처럼 YCC로 가자. 일드 커브 컨트롤까지 가자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다 되면 정말로 시장은 좋아지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얼마나 경제가 잘 돌아가고 인플레이션 타겟팅이 왔겠습니까?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죠. 다 돈벌이의 힘으로 일본도 자산만 버블이 되는 거지 실물 경제는 제대로 돌아가는 것도 개뿔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이 카드만큼은 좀 남겨두고 싶은 거죠. 이 카드는 나중에 또 쓰기 위해서 남겨두고, 자, 일단 무제한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 이 두 가지 가지고 좀 버텨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이너스 금리를 하게 되면 시중은행이 많은 대출을 통해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릴 거라고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래요. 일본이 지금 그러고 있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왜? 마이너스 금리라 그래도 시중으로 돈이 안 풀립니다. 다 채권사지. 거기다가 또 이 마이너스 금리의 후유증으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 현상을 보이려고 하니까 일드 커브 컨트롤을 통해서 지금 금리까지도 제어를 해버렸잖아요. 혹시 일드 커브 컨트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짧게 그냥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바가 있는데요. 그냥 쉽게 여러분들 요거 이제 박스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주식의 박스권. 자, 상단의 금리와 하단의 금리를 정해놓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느냐? 금리 상단이 뚫리게 되면 금리가 급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자 비용이 많아지니까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겠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가 급등하면은 양적 완화를 더 쏟아 부으면서 채권을 매수해갖고 금리를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거고, 반대로 금리의 하단 0%가 지금 금리의 하단이라고 놓고 만약에 예상을 하면요, 마이너스까지 간다. 금리가 뚫려가지고 채권을 너무 많이 시중은행들이 사서 또 일부 세력들이 사가지고 밑으로 이게 내려온다 그러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죠. 왜냐하면 0%에 지금 맞춰놨지 않습니까? 기준금리를. 그러면 단기 금리가 보통 0%에서 프리미엄 조금 더 주고 수렴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0에. 자, 그런데 장기 금리 쪽에
채권을 많이 사가지고 장기채가 금리가 마이너스로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역전현상이 나오잖아요. 장단기. 그러면 금융권이 또 역마진을 통해서 작살이 나게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위로 뚫려도 금융권이 불안해지고 밑으로 뚫려도 금융권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지금 일드 커브 컨트롤을 통해서 이걸 컨트롤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가져오겠다. 요 내용만 보면 아주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고 대단한 꼼수입니다. 근데 이 꼼수가 부작용이 없느냐? 역시 부작용이 있어요. 왜? 요 안에서 비리비리 놀면 결국은 요 안에 있지 않고 그 돈이 자연스럽게 대출 시장으로 가고 경기가 활성화되는 쪽으로 투자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천만의 말씀이라서 글로 안 갑니다. 주식시장으로 가거나 또는 부동산으로 가거나 이렇게 가지 절대로 이거 안 가요. 경기가 회복하는 쪽으로. 그만큼 시장 불안 심리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성장을 못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제대로 된 투자를 통해서 고용 유발 효과, 또 그것이 나중에 소비 유발 효과, 다시 또 투자 효과,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못하는 게 지금 일본인 거고요. 그걸 누구보다도 미국이 잘 알고 있는데 웬만한 발작 가지고 또 이 마이너스 금리하고 일드 커브 컨트롤을 하겠습니까? 이게 또 한 번 하고 나면은 이거 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본이 이것을 통해서 진짜 경기가 다시 되돌아서서 인플레이션도 2%가 넘고 경기 확장하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정말 그레이트한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면 발작하기도 전에 미국이 할 거예요. 하지만 일본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미국도 여기에 마이너스 금리하고 일드 커브 컨트롤을 같이 병행해서 또 쓴다 그러면 이 이후에 할 게 거의 없어요. 이게 마지노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냥 지금은 무제한 양적 완화와 제로 금리 이걸로 지금 버텨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시장은 그걸 원하기 때문에 이제 발작을 유도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미국 시장 지금 위치하고 그런 발작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다우지수 차트를 보게 되면 정말 29,500까지 갔다가 순식간에 18,000까지 수직 낙하했습니다. 정말 대폭락을 했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V자로 지금 거의 반등을 했어요. 상승 N자형 패턴이지만 거의 뭐 V자 가깝게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번에 이 고점에서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이후에 간을 좀 보나 그랬더니 급락이 나왔죠. 자, 급락이 이렇게 나왔는데 다행히도 주말에 반등을 1.9% 정도 했습니다. 근데 빠질 때 6.9%가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 반등 갖고는 안 되죠. 다시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뭐 싼 고점을 또 만들어 올라갈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이 고점 위로 유동성의 힘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시장의 발작이 일어나면 더 크게 무너질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 경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결국 돈발의 힘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돈발의 힘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거죠. 특히 이번에 올라올 때도 V자로 올랐습니다만 떨어질 때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졌던 것도 결국 알고리즘 매매가 큰 작용을 한 겁니다. 시장 공포감이 유발됐을 때, 그래서 AI가 매도를 때리니까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것으로 급락이 나온 거죠. 다시 또 떨어질 때 똑같습니다. 떨어지는 폭이 커지면 대기 매수가 들어온다고 해도 AI가 그 대기 매수와 충돌하면서 다시 반전의 알고리즘이 작동하지 않으면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상황을 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도가 부르는 상황을 다시 만들었다고 가정하면 답은 간단하죠. 시장이 뭘 원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금리하고 일드 커브 컨트롤. 그걸 이제 연준이 시사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다시 또 급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 시점까지 또 기다려야 되겠죠. 다보다는 이제 나스닥이 정말 완벽하게 V자에 가깝게 떠서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언택 관련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나스닥이 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시장 발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알고리즘에 의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상황들이 다시 발작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경험을 했으니까 알 수 있겠죠. 시장 참여자들은 물려도 언택 관련주들 여기에 물리려고 할 겁니다. 나중에 연준의 시그널에 의해서 회복할 때 그런 종목들이 가장 빠르게 회복되고 다시 또 시세를 만들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 종목들은 뭐 해외 종목은 여러분들 다 잘 아는 종목이죠. 애플, 아마존, MS 뭐 이런 것들이죠. 테슬라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종목들을 생각하시면 제일 빠를 겁니다. 언택 관련해서. 국내 종목들을 좀 보면 네이버도 한번 보세요. 급락 이후에 올라와서 고점에서 고공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지금 개인하고 같이 물량을 다루고 있는데
결국 이런 종목들이 충격받아서 다시 또 떨어진다 그러면 연준이 시그널을 줄 때 이런 종목들로 채워놔야 된다는 소리죠, 그 당시에. 자,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점에서 고공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역시 고평가 지금 논란이 있는 카카오지만 만약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 급락 나온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연준의 시그널을 보고 그때 카카오, 네이버 같은 종목들 대응하면 되고요. 그리고 역시 성장성 있는 종목들로는 2차전지 관련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죠. 자, 대형주에서는 LG화학 같은 종목 이번에도 급락이 나왔습니다만 다시 붙였던 그 위력이 있고, 삼성 SDI 마찬가지로 급락 이후에 다시 붙이는 그런 힘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대형주군에서 이런 종목들, 또 전고체 관련해서 에코프로비엠이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다루고 있죠, 개인하고. 이런 것들이 다시 급락이 나왔고 쭉 빠져버리면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들을 연준의 시그널에 따라서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역시 공격적이지 않고 적정 수준의 물량만으로 계속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샀다 팔았다. 테마가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카타르 LNG 관련된 삼성중공업 같은 그런 종목들을 또 저점에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또 대응을 일부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동아기업 같은 경우도 역시 잘 보시면 전고체 관련해서 이렇게 플랫텀 만들고 안 빠지죠. 거래량 죽이고 나서 이렇게 급등 패턴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급등 패턴 위에서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거래량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역시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파는 매매 전략으로 계속 써야 되는 겁니다. 역시 대장의 흐름이 좋았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테마가 형성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또 새로운 테마가 등장을 했죠. 니콜라 관련주들이 이번 주에 또 이슈가 됐는데, 워낙 연준의 통화정책회의가 중요했기 때문에 니콜라 관련해서는 다음 주쯤 한번 언급을 좀 드릴게요. 근데 니콜라 관련주는 다 아시죠? 하나라든지 하나솔루션. 사실은 직접적 관계는 하나보다는 하나솔루션이 있는데요. 조금 이것은 다음 주쯤에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비중을 잘 조절해가면서 마이너스 금리하고 일드 커브 컨트롤은 웬만한 발작 가지고는 연준이 카드를 쓰기가 쉽지 않다는 걸 잘 이해하시면서 그 카드 쓰는 시점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포트 관리, 자산 관리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물에 빠진 놈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